보모의 충격적인 진실, 세 통의 유서 뒤에 감춰진 남편의 계획. 1991년 3월 13일 워싱턴주 포트루이스 군사기지의 고요한 밤은 한 통의 다급한 911 신고로 산산조각 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크리스천 데이비스와 도로시 데이비스 부부의 이웃이었다. 군사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절규하는 남편 크리스천의 모습이었다. 그는 넋이 나간 얼굴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제 아내가 스스로에게 총을 쐈어요. 경찰이 침실문을 열자 비극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35살의 도로시는 마치 책을 읽다 잠이 든 것처럼 베개에 몸을 기댄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자세와는 대조적으로 방 안은 참혹한 혼돈 그 자체였다. 새하얀 베개잇과 침대 시트 위로 핏자국이 섬뜩하게 흩뿌려져 있었고 공기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침실 바닥에는 날짜가 적히지 않은 세 통의 유서와 찢어진 봉투들이 흩어져 있었다. 두 통은 남편 크리스천에게, 나머지 한 통은 도로시의 언니인 패티 슐립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언니는 자살이 겁쟁이들의 도피처라고 했지. 아무래도 난 겁쟁이인가 봐. 필적감정 전문가는 편지들이 모두 도로시의 자필임을 확인했다. 도로시 부부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었고 그녀의 뱃속에서는 세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도로시를 마주쳤던 이웃들은 그녀가 밝고 행복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던 임산부의 갑작스러운 죽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깊은 충격에 빠졌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희생자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놓인 프로작 약병을 발견했다. 우울증 치료제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모든 정황은 명백하게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극적인 자살. 군용 트럭 운전사인 남편 크리스천은 신문 과정에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으며 도로시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저녁, 그는 부업으로 DJ 일을 하던 부사관 클럽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저녁 8시 30분경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충격에 빠져 곧장 이웃집으로 달려가 911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침실에는 멀쩡히 작동하는 전화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왜 굳이 이웃집까지 달려가야 했을까? 그는 아내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집을 뛰쳐나왔다. 남편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도로시의 언니 패티는 조사관에게 동생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혼하고 3년 뒤 도로시가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천은 그런 동생에게 똥똥하다며 살을 빼라고 타박했고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처가 식구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크리스의 폭력적인 면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죠. 패티는 또한 크리스천이 한밤중에 종종 사라지곤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암살자로 훈련받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대에서 트럭 운전사로 복무하는 그가 비밀 암살 요원으로 발탁될 리는 만무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 무렵부터 도로시의 정신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패티의 집에 방문한 도로시가 비밀 요원들이 자신과 언니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다며 반드시 글로만 소통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남편의 기만적인 행동과 가스라이팅이 그녀를 서서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죽기 한 달 전 도로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리스천을 향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점점 늘어났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그의 몸에서는 화약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는 현장의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을 도로시의 자살로 최종 판결하고 그렇게 사건 파일은 굳게 닫혔다. 도로시가 세상을 떠난 후 크리스천은 15만 달러에 달하는 아내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는 곧이어 신문에 아이들을 돌봐줄 입주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리 모리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그의 집으로 들어왔다. 시간이 흘러 도로시의 죽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갈 무렵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였다. 오드리라는 이름의 한 증인이 경찰에 나타나 보모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제보하면서 굳게 닫혔던 사건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오드리의 증언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다. 보모 도리 모리스는 사실 크리스천의 오랜 내연녀였어요. 그리고 도로시가 죽던 그날 밤 그려도 부사관 클럽에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그날 밤 크리스천이 나눈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임신한 아내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잠시 후 그는 로비에 있는 공중전화로 아내의 상태를 확인해야겠다며 클럽을 나섰다. 하지만 오드리가 그를 따라 나갔을 때 그는 공중전화 부스에 없었다. 약 20분 뒤 크리스천은 숨을 헐떡이며 클럽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날 저녁 입고 있던 보라색 재킷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수사관 스티브 챈슬러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또 다른 증인의 증언이었다. 클럽에 있던 다른 한 증인은 이웃이 911에 신고하던 바로 그 시각인 밤 9시경 도리 모리스가 자신에게 도로시가 죽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스티브 챈슬러는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아무도 도로시의 죽음을 몰랐던 그 시각에 도대체 도리 모리스는 어떻게 그녀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새로운 증인과 증언이 확보되면서 사건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스티브는 초기 수사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세부 사항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파고들었다. 예를 들어 도로시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던 권총. 그는 이것이 매우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자살 현장에서 희생자의 손에 총이 그대로 들려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망과 동시에 근육이 이완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놓치는 것이 일반적이죠. 프로작 약병 역시 의문투성이었다. 도로시는 임신 사실을 안 후 태아를 위해 프로작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스티브는 고개를 저었다. 집안의 다른 모든 약은 욕실 약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유독 프로작 약병만 서랍장 위에 놓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녀는 우울증 환자였다고 주장하려는 듯 부자연스럽게 연출된 소품 같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티브는 현장 사진을 샅샅이 훑어보다가 숨이 멎을 듯한 단서를 발견했다. 오드리가 증언했던 그 사라진 보라색 재킷이 침실 옷장에 걸려있는 사진을 찾아낸 것이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크리스천은 클럽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살해한 뒤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오느라 자신의 재킷을 그곳에 두고 온 것이 틀림없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스티브로 하여금 대대적인 현장 재현을 계획하게 만들었다. 그는 희생자와 체격이 비슷한 대역 배우를 섭외하고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집을 빌렸다. 심지어 증거물 보관실에서 사건 당시의 권총까지 직접 가져왔다. 오드리는 크리스천이 약 20분간 자리를 비웠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그 시간 안에 클럽과 집 사이를 왕복하며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직접 시간을 재며 달려보았다. 대답은 그렇다였다. 시간은 충분했다. 스티브는 다시 도로시의 언니 패티를 찾았다. 대화 도중 패티는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1987년 5월 24일 도로시가 임신 6개월이었을 때 부부가 살던 이동식 주택에서 한밤중에 큰 불이 났던 사건이었다. 도로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 크리스천은 집에 없었다. 그는 2살 배기 딸이 잠을 못 잔다는 핑계로 이미 딸을 데리고 집을 빠져나간 후였다. 당시 소방당국은 텔레비전 과열로 인한 우발적인 화재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크리스천의 과거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3시간 전에 그가 펜이라는 여성과 통화한 기록을 찾아냈다. 경찰과 만난 페니는 당시 크리스천과 불륜 관계였으며 그에게 이혼을 하든지 자신과 헤어지든지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고 시인했다. 1987년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를 제거하려 했던 첫 번째 시도였을 가능성이 컸다. 다시 현재의 살인 사건으로 돌아와 스티브는 유서와 함께 발견된 찢어진 봉투들에 주목했다. 그는 봉투 가장자리에 묻어있을지 모를 타액을 검사해 그것이 크리스천의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국가수에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당국은 크리스천을 아내 살해 및 과거 주택 화재 사건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그리고 그의 재판이 시작된 첫날 기적처럼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봉토에서 검출된 타액의 DNA는 크리스천의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스티브는 회상했다. 남편이 아내의 유서를 직접 봉하고 우표를 붙였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검찰은 법정에서 크리스천의 추악한 동기를 낱낱이 밝혔다. 그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고 내연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으며 아내의 생명보험금과 사회보장연금을 독차지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그는 임신한 아내를 냉혹하게 살해하고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치밀하게 현장을 조작했다. 1993년 1월 배심원단은 31살의 크리스천 데이비스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그는 가석방업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도로시가 직접 썼다는 세 통의 유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마지막 미스터리는 언니 패티의 증언으로 풀렸다. 도로시의 우울증 상담 치료사는 그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과 마음속의 모든 생각, 감정들을 글로 써 내려가 보라고 권유했었다. 그것은 감정을 해소하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의 일환이었다. 그 편지들은 죽음을 향한 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마지막 희망의 기록이었던 것이다. 비극적이게도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고통의 기록은 남편의 손에 들어가 아내를 살인자로 둔갑시키는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되고 말았다.